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도시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4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4주차 강의 동영상을 좀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서둘러가지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난주차와 마찬가지로 전 주차, 이전 주차 했던 거, 3주차 했던 거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에서 이제 도시화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화의 진행 단계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리고 이제 도시화의 추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도시화의 진행 단계 또는 뭐 도시화의 진행 과정은 3단계를 거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도시의 역사,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집적의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집중적 도시화, 분산적 도시화, 역도시화에서 3단계를 거칩니다. 그럼 이제 집적의 이익이라는 것하고 집적의 불이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직접의 이익은 우리가 지난 2주차에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 즉 내부 이익과 외부 이익, 그리고 사회 심리적 이익까지를 갖다가 집적의 이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 규모가 증가하면 집적의 이익은 증가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인구 및 산업 규모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규모의 경제가 체감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집적 이익은 증가하긴 하는데 체감하며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림으로 그렸을 때 가로축에 대해서 오목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집적의 불이익은 인구 및 산업 규모가 집중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뭐 혼잡 현상, 그리고 외부 불이익, 사회 심리적 불이익,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의미를 하는데요. 집적의 불이익은 체증하면서 증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에 대해 볼록한 형태로 곡선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집적의 이익 좋은 것이죠. 그리고 집적의 불이익 나쁜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의 차이를 갖다가 집적의 순이익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제일 첫 단계가 집중적 도시화입니다. 그래서 집중적 도시화는 도시화의 초기 단계에서 주변 농촌 지역의 인구가 도심 지역과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고 각종 도시 기능이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된 현상을 의미합니다. 인구 및 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서 집적 이익의 증가가 집적 불이익의 증가보다 훨씬 커서 집적의 순이익이 이제 증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도시화 초기부터 집적의 순이익이 최대가 되는 규모 A까지 도심의 인구 및 산업 규모 확대가 지속되는 집중적 도시화가 나타나게 되죠. 이거 이제 그림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집중력 도시화라고 하는 단계를 협의의 도시화, 즉 좁은 의미에 있어서 도시화이다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집중적 도시화 과정에서 주변 지역의 인구는 감소하고요. 도심의 좁은 면적에 인구와 각종 기능이 집중되면서 고밀도의 도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둘째 단계는 분산적 도시화입니다. 그래서 분산적 도시화는 인구 증가가 지속되어 가지고 도심에서 인구와 각종 기능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으면 도심 이외의 외곽 지역 또는 교외 지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분산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외 지역으로 분산되는 현상, 교외화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림을 가지고 보면 도시 규모가 집적의 순이익이 최대가 되는 규모 A보다 커지게 되면 인구 증가에 따른 집적 이익의 증가가 집적 불이익의 증가보다 적어집니다. 그러면 집적의 순이익이 감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적의 순이익이 제로가 되는 규모 B까지 분산적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산적 도시화가 지속되면 인구가 밀집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부도심이 형성되고요. 도시 구조는 이제 다핵화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역도시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주변 농촌 지역이나 다른 도시로 이동해가지고 도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탈도시화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가지고 보면 도시화가 계속 진행되어 도시 규모가 규모 B보다 더 커지면 그때는 집적 불이익이 집적 이익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집적의 순이익이 오히려 0보다 적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를 역도시화 또는 탈도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도시화 추세는 세계의 도시화
세계의 도시화 추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도시화 추세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도시화의 주요 특징 뭐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8세기 중반 이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1950년대 이후에는 이제 전 세계적인 개발 열기 그리고 베이비 붐으로 인해서 또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세계의 도시화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별로 보았을 때는 선진국은 주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이동해서 비교적 도시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은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과 함께 도시 인구의 자연 증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급속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기별로도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19세기 후반부터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는데 비해 20세기 중반부터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도시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도시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세계 도시화의 주요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약 50여 년의 짧은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화는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노정하게 되었는데요.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국토의 불균형적 발전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과밀 및 혼잡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 비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농촌과 지방에서는 이제 과소 인구로 인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죠. 두 번째는 이제 도시 문제의 양산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이 부족하게 되었고요. 교통 혼잡, 대기오염, 도시적 재해, 회기로화, 몰 개성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쾌적성 상실, 공동체 의식의 저하, 소득 격차, 그리고 도시 빈민 이런 도시 문제가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가도시화 현상 또는 과잉 도시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시의 수용 능력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인구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인구만 비대해진 도시화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가도시화 또는 과잉 도시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촌 지역에서 도시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긴 했지만 도시 지역에도 취업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고 그 지역이 이제 슬럼 지구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그 가도시화라고 하는 문제점이 또 우리나라 도시화의 부작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짤막하게 이제 소개를 다시 해드렸고요. 복습을 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게 두 번째 강의안이죠. 그래서 두 번째 강의안 도시계획의 의미와 도시계획 이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강의안을 띄워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강의안 14쪽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도시계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에 앞서서 계획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도시계획도 계획이 하나이니까요. 계획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안을 세우는 행위이다. 라고 단순하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안을 세우는 것, 계획안을 입안하는 것, 이게 이제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주로 이제 많이 합니다.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계획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그때 계획안은 추구하는 목표 및 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 등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를 문서로 만든 하나의 행동 지침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계획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미래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결정하고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미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계획이라고 하는 게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계획의 대상이라든지 계획 수립의 주체라든지 계획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계획의 개념이 좀 더 복잡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최적의 행동 지침이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 최적의 행동 지침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 이것들이 이제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획의 개념을 갖다 좀 좁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조금 일반화시킨다라고 하면 그때는 계획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견하여 취하게 되는 일련의 선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미래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결정된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까지를 계획이라고 이제 계획의 개념을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계획이라고 하면은 계획안을 입안해내는, 계획안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도출해낸 행동 지침을 갖다가 행동에 옮기는, 실행에 옮기는 과정까지를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에서는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실 때 이런 그 가장 적절한 미래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 즉 우리가 흔히 계획이라고 생각하는 것에다가 이 결정된 행동 지침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까지를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가장 적절한 미래 행동을 결정하는 과정, 이걸 도시계획에서 이제 뭐 부문 계획 또는 뭐 부문별 계획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 있는 거 결정된 행동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 이걸 갖다가 뭐 집행 계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도시계획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먼저 이제 도시계획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계획은 좀 학문의 성격 자체가 좀 학제간 학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이 복합적으로 복합되어 있는 학문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 분야에서 도시와 관련된 도시계획과 관련된 부분만을 끄집어내서 정립한 학제간 체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도시계획이 무엇인지 그 성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씩 계속 바뀌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명확하게 도시계획이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트클리프라는 학자가 1978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시와 그리고 도시 계획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요즘 도시 계획에 대한 다양한 정의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선험적 접근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경험적, 실체적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추상적, 선험적 접근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을 사회 역사적 현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좀 추상적인 분석 개념으로 바라보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 방법에서는 계획을 목표 지향적인 과정 또는 뭐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 또는 뭐 인간 성장의 촉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좀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없고 좀 추상적이죠. 그리고 이제 경험을 기반으로 했다기보다는 경험과는 약간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그 분석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추상적 선험적 접근으로 도시계획을 정의했다라고 하면 자, 어떤 사회적 논리에 의해서 바람직한 목표가 결정되는지 설명하기가 참 어렵고요. 그 다음에 사회 역사적인 관점에서 합리성의 속성,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뭔가 구체적인 뭔가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에 비해서 경험적, 실체적 접근에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에 기초하여 도시를 이해하고 도시계획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도시계획이란 정치가들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도시 소득 수준을 극대화하고 도시 변화 과정을 좀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시민에게 유리하도록 지역 지구제를 조정하는 것 이런 걸 추구하는 게 바로 도시계획이야 라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죠. 또는 총량적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를 재구성하려는 시도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경험적 실체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도시계획을 정의한다라고 하면 그 실체적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풍부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대에 따라 이런 실체적 내용, 구체적 내용이 계속 변화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붙잡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우리가 교재에 삼고 있는 도시계획론에서는 도시계획을 말 그대로 도시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짧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도시에 대한 계획이니까 도시 그리고 계획 이 두 가지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는 많은 인구와 높은 인구 밀도, 그리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비농업적 생산활동,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 기능을 하는 지역,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계획은 아까 말씀드렸죠. 얻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안을 수립하고 실행에 옮기는 행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도시계획 한꺼번에 정의를 내리면 계획의 대상인 도시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가 원활히 기능하고 미래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뭐 이렇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으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나라 법에서는 우리나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선 조금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지라도 조금 의미가 좀 다른데요. 자, 일단 도시계획을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 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간구조에 대한 계획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 이 둘이 이제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도시계획을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도시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군 지역에서도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도시계획을 도시점 군 계획 이렇게 이제 명칭을 바꿔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전통적으로 도시계획이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하니까 앞으로도 그냥 법에서 도시점 군 계획,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걸 그냥 도시계획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 기본 계획,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점 군 기본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도시 기본 계획은 도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계획이다. 그러면서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도시 관리 계획은 도시의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시계획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계획의 대상이 되는 게 도시이고 그 도시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도시가 원활히 기능하고 그리고 미래에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행법, 국토계획법 상에서는 도시계획을 도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계획의 대상이 되는 도시, 이걸 어떻게 또 규정을 할까라는 걸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대상으로서의 도시는 하나의 사실상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어번이라고 하는 게 계획 대상으로서의 도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행정구역상의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도시라고 하면 영어로 뭐 시티라고 좀 해석을 하든지 또는 뭐 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행정구역상의 도시하고는 좀 공간적인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행정구역인 도시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사실상 하나의 도시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사실상 하나의 도시를 전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의 기능 그리고 도시계획의 목적에 따라서 계획 대상이 되는 공간으로서의 도시는 좀 행정구역상의 도시하고는 상이하게 획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토계획법에서는 계획의 수립, 집행, 관리 이런 측면의 효율성을 위해서 계획 대상 구역과 그리고 행정구역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부산광역시 같으면은 뭐 김해시 일부라든지 양산시 일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하나의 사실상의 도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계획을 위반한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실행에 옮긴다라고 했을 때, 도시계획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김해시 일부 그리고 양산시 일부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사실상의 하나의 도시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라고 하는 게 지금 정말 시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양산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하는 쪽에선 여기는 행정구역으로 봤을 때 부산과 다른 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까지 도시계획을 수립하느냐 관할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계획법에서는 계획 대상으로서의 도시하고 그다음에 행정구역상의 도시하고 일치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도시계획의 개념은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지 짤막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계획, 그러니까 도시라고 하는 게 출현을 하고 그 도시가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한 것은 산업혁명서부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산업혁명은 이제 18세기 중엽에 나타났죠. 1760년대에 시작해가지고 1830년대 서구 선진국에선 그 1760년대에서 1830년대까지가 이제 산업혁명기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18세기 중엽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19세기 중엽에는 이제 산업혁명에 뒤따라가지고 좀 도시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또는 뭐 도시의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회 병리 현상을 갖다가 발생을 시킵니다. 그럼 20세기에 있어서는 이 도시의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어떤 그 반응, 대응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19세기부터 시작된 도시의 산업화에 대한 20세기의 대응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20세기 초반에 도달하면 이제 자본주의가 심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률이 증가하고 빈부격차가 확대된다든지 하는 사회병리적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주기적인 공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도시 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고전적인 순수 시장 경제로는 더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도시 인구의 기본 욕구를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기본적인 도시 서비스 이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양적인 측면 그리고 질적인 측면 모두 적절한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도시 서비스 하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퇴락하여가는, 물리적으로 좀 퇴보하고 있는 도시 환경 속에서 사회개혁 운동의 전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회개혁가들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이 퇴락해가고 있기 때문에 퇴락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적 책임하에 좀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분야에서 사회개혁 운동이 태동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사회개혁가들이 도시계획 분야에서도 사회개혁 운동을 정말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겠죠. 근데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러 이제 도시계획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런 전통 때문에. 근데 이때의 도시계획은 다분히 물리적인 계획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한다든지 또는 뭐 공중화장실을 개설을 한다든지 또는 뭐 상하수도, 전차, 전신 뭐 이런 걸 설치한다든지 좀 물리적인 계획 측면에서 도시계획을 정말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좀 기술적인 행위, 이게 이제 계획의 주종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의 성장 그리고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활용하는 도시계획이 도시계획가들의 주된 관심사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20세기 초반서부터 시작된 도시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물리적인 계획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가 되면 그때는 이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는 도시계획의 정치, 경제, 사회적 영향,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1960년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1950년대 세계적인 전쟁이 다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뭐 베이비 붐이 이제 나타나고, 그리고 개발 열기가 이제 좀 드세졌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다원주의 사회에 대한 철학적 기반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수정 자본주의가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원주의 사회에 대한 철학적 기반,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모든 사람은 다 동질적이다.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모양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든지, 아니면 뭐 종교가 다르다든지 해가지고 차별이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그 사고가 좀 많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시장 경제 체제, 그러니까 순수 시장 경제 체제 또는 뭐 순수 자본주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계획의 요소가 가미된 걸 수정 자본주의 또는 뭐 혼합 경제 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계획을 더불어서 중시하는 그런 체제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정 자본주의가 정착되면은 당연히 계획의 요소가 가미가 됩니다. 그리고 계획은 중앙정부, 국가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국가의 간섭이 정당화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계획의 영역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계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경제적 변화 또는 뭐 사회적 변화 뭐 이런 것까지도 계획의 영역으로 흡수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계획의 절차와 실행에 있어서도 사회적 요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계획 요소이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1980년대쯤 도달해서는 계획의 사회적 관심 범위가 이제 개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환경 보전의 문제, 이런 데까지 이르러가지고 우리 삶의 질과 관련된 모든 문제가 이 도시계획의 대상 또는 도시계획에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물리적 요소에 관한 계획, 이게 이제 그 가장 전통적인 도시 계획이죠. 근데 거기서 좀 벗어나가지고 경제 계획, 사회 계획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도시 계획이 1980년대 이후에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